할아버지, 지금 저보고 제 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빗속 편의점에서 터져나온 소녀의 절규가 70대 재벌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10년 전 수술비를 구걸하던 전화를 시끄럽다며 끊어버린 그날, 아들은 차가운 복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손녀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수백억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용서를 한 사람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수입 대리석 식탁 위로 금속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부터 어둡게 드리운 먹구름이 금세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 장태산 회장의 아침 식사 풍경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장태산은 물에 말아놓은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고는 짭짤한 젓갈 한 점을 무심코 집어듭니다. 입속에서 비릿하고 짠맛이 텅 빈 위장을 자극하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있을 뿐입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화려한 샹들리에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구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이 거대한 저택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년 전 가난한 여자를 선택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장우진의 기일입니다. 장태산이 밥을 씹는지 모래를 씹는지도 모를 표정으로 꾸역꾸역 숟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록이 풀리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요란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오빠, 우리 왔어요. 벌써 식사하고 계시네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여동생. 장미선이 양손 가득 백화점 포장지로 감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장미선의 뒤를 이어 조카 박도윤이 어색하게 따라 들어오며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건넵니다. 삼촌 안녕하셨습니까? 도윤입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장태산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을 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장미선이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호들갑을 떱니다. 오빠, 오늘 우진이 기일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상이라도 좀 도우려고 일찍 왔죠. 아니, 가사 도우미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드세요? 장미선의 눈동자가 장태산의 안색을 살피는 척하더니 곧바로 거실 한편에 놓인 고가의 도자기와 서재 쪽 육중한 금고를 향해 빠르게 굴러갑니다. 장태산이 젓갈을 씹으며 낮고 으르렁거리듯 입을 엽니다. 제사상은 내가 알아서 준비한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냐? 박도윤이 얼른 장태산의 옆으로 다가와 빈 물컵에 물을 따르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립니다. 삼촌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이라도 봐야죠. 제가 요즘 삼촌 생각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알아보고 있어요. 장태산은 박도윤이 따라주는 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남은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눈치 빠른 장미선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장태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장미선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톡톡 두드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오빠, 그나저나 도윤이가 이번에 손뗀 프랜차이즈 사업 말이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자금 회전이 막혔나 봐요. 죽은 우진이 생각해서라도 조카 한번 살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장태산의 숟가락질이 뚝 멈춥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 돈 타령의 수단으로 나오자 장태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박도윤이 기다렸다는 듯 장미선의 말을 거들며 무릎을 꿇고 장태산의 다리에 매달릴 기세로 덤벼듭니다. 삼촌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자 쳐서 갚을게요. 아니, 제가 성공해서 삼촌 노후 효도 톡톡히 하겠습니다. 우진이 형목까지 제가 다 할게요. 장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장미선과 박도윤의 얼굴을 번갈아 노려봅니다. 아들이 죽은 날조차 슬픔보다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핏줄들의 모습에 장태산의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장태산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리꽂습니다.
탕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실 전체를 쩍렁쩍렁 울립니다. 놀란 장미선이 어깨를 움츠리고 박도윤은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놈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장태산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옵니다. 얼굴이 불구스름해진 장태산이 식탁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우진이 이름 팔아가며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장미선이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듯 항변합니다. 오빠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남인가요? 하나뿐인 여동생이랑 조카한테 너무 박절한 거 아니에요? 박절해? 20년 전 우진이 쫓겨날 때 뭐라고 했어? 거지. 같은 여자 데려오느니 연 끊는 게 낫다고 부채질한 게 누구였냐? 장태산이 손에 잡히는 대로 물컵을 집어 현관 쪽으로 집어던집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흩어집니다. 기겁한 박도윤이 장미선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삼촌 화나셨어요. 빨리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오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핏줄 다 내치고 저 돈더미 짊어지고 저승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선이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박도윤의 손에 이끌려 현관문 밖으로 밀려납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옵니다. 장태산은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에 장태산이 식탁 의자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혈압약통을 꺼내 입안에 털어넣고는 물도 없이 억지로 삼킵니다. 장태산이 인터폰을 눌러 쉰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비서실장 오늘 일정 다 취소해요. 기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들이지 마시오. 잠시 후 장태산은 평소 타던 최고급 세단 대신 차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검은색 구형 그랜저에 시동을 겁니다. 이 차는 장우진이 살아있을 때 처음으로 월급을 모아 장태산에게 선물했던 차입니다. 오래된 엔진이 덜걱거리며 힘겹게 돌아가자 장태산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립니다. 장태산은 조수석에 장우진이 생전에 좋아했던 소박한 단팥빵 몇 개가 담긴 봉투를 툭 던져놓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장태산의 낡은 차가 비틀거리며 도로 위로 나섭니다. 차창 밖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이 어느새 굵은 장대비로 변해 차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와이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쏟아지는 비를 닦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태산이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우진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곁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을 쌓았지만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가족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빗길을 달리는 내내 장태산은 차라리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아들의 손을 잡았을 것이라며 뼈저린 후회를 곱씹습니다. 한참을 달려 파주 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 비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태산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려 하지만 거센 바람에 우산살이 휘청거립니다. 제대로 펴지지도 못한 우산을 대충 머리 위에 얹은 채 장태산은 진흙탕이 된 산길을 비틀거리며 오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참을 걸어 아들 장우진의 묘역이 눈에 들어올 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리 없는 그 외딴 곳에 낯선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장태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춰섭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입니다. 장태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낯선 존재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비안개 사이로 장태산은 눈을 가늘게 뜨고 흐릿한 윤곽을 응시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묘비 옆에 자라난 나무 그루터기거나 누가 버리고 간 쓰레기 뭉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 비안개가 잠시 걷히는 순간 장태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작고 여린 체구의 사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장태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분명해지는데 낡아서 색이 바랜 교복을 입은 앳된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은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가운 묘비석을 마치 연인이나 부모의 품인 양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묘비와 한 몸이 되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아 보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장태산은 의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멈칫거립니다. 우진이 녀석이 생전에 알던 지인의 자녀인가 아니면 빚쟁이 자식이라도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장태산은 인기척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등 뒤로 다가섭니다. 여학생의 가늘고 작은 어깨가 빗물에 젖어 축 처진 채 끓어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해 격하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리는 와중에도 여학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장태산의 귓가에 파고듭니다. 여학생이 묘비의 젖은 표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아빠 나왔어요. 비 오는데 와서 미안해요. 근데 오늘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서요. 장태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섭니다. 방금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귀를 의심합니다. 여학생이 차가운 비석에 뺨을 대고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아빠가 나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 지아는 똑똑하니까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요. 나 그 약속 지켰어요, 아빠. 여학생이 교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려다 비에 젖을까봐 다시 품속 깊이 집어넣습니다. 그녀가 묘비를 향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나 서울대 합격했어요.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제 하늘에서 엄마랑 만나서 편히 쉬어요. 나 걱정하지 말고요. 아빠라는 단어가 장태산의 고막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안깁니다. 장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쥔 손에서 힘이 풀려버립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우산이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과 소리에 놀란 여학생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겁에 질린 여학생의 눈과 넋이 나간 장태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여학생의 눈에는 장태산이 그저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무서운 어른으로 비칠 뿐입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지만 비에 젖어 헝클어진 장태산의 모습은 마치 이곳을 관리하는 주인이나 성격 나쁜 관리인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관리비가 비싼 사유지라 평소 몰래 담을 넘어 아빠를 보러 왔던 여학생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기요. 여학생이 사색이 되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당장 쫓겨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합니다. 장태산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이 얼어붙어 눈앞의 소녀가 누구인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그 침묵을 무언의 압박으로 느낀 여학생이 다급하게 허리를 숙이며 외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쁜 짓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여학생이 허둥지둥 바닥에 놓았던 가방을 챙겨듭니다. 당황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져 가방이 진흙탕에 구르지만 챙길 겨를도 없이 그녀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장태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를 쥐어짜냅니다. 잠깐 학생 기다려요. 하지만 장태산의 고함 소리는 여학생에게 더 큰 공포를 심어줄 뿐입니다. 여학생은 울먹이며 고개를 세차게 젓고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여학생이 몸을 휙 돌려 빗길을 따라 산 아래로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지늘게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휘청거리면서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장태산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떼려 하지만 충격으로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거기 잠시만요. 학생. 장태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여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장태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헐떡거립니다. 빗물인지 식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장태산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장태산은 여학생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묘비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갑니다. 차가운 묘비석에는 아직도 여학생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장태산이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뜹니다. 여학생이 당황하여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린 물건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 한 장과 가죽이 낡아져 너덜너덜한 지갑 하나가 묘비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장태산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 속에 파묻힌 물건들을 집어듭니다. 종이는 이미 빗물을 잔뜩 먹어 눅눅해졌고 지갑은 흙탕물이 튀어 엉망입니다. 하지만 장태산의 손은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장태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제발 환각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젖은 종이를 천천히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장태산은 묘비에 기댄 채 운명처럼 다가온 단서들을 내려다봅니다. 장태산의 거친 손가락이 빗물에 젖어 찢어질 듯 위태로운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장태산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려 눈을 부릅뜨입니다. 종이는 이미 물을 잔뜩 먹어 흐물거렸지만 굵은 궁서체로 박힌 두 글자는 장태산의 망막에 불의 인두로 지지듯 선명하게 박힙니다. 합격.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장지아. 장태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방금 전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던 여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켰다던 그 절절한 외침이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태산은 본능적으로 젖은 합격증을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비를 맞지 않는 그곳에 종이를 품은 장태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물건으로 향합니다. 진흙탕에 반쯤 파묻힌 낡은 가죽 지갑입니다. 가죽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해지고 모서리가 다 다른 지갑을 집어드는 장태산의 손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갑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장태산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지갑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투명한 신분증 칸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장태산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색이 바래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투명 테이프로 이어붙인 흔적이 역력한 흑백 사진입니다. 장태산이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눈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태산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린아이 바로 죽은 아들 장우진입니다. 장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빗물과 뒤섞입니다. 이 사진은 장태산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증거입니다. 20년 전 그날 만삭의 여자를 데려온 장우진에게 너는 내 자식도 아니라고 소리치며 장태산이 직접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졌던 그 사진 조각들을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몰래 주워 담아갔다는 사실을 장태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태산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냅니다. 으악! 우진아!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은 사진은 찢어진 부자의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보려 했던 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처럼 보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찢어진 사진을 아빠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장태산은 무너져 내립니다. 장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의 뒷면을 돌려봅니다. 삐뚤빼뚤 아마도 초등학생 시절에 썼을 법한 어린아이의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운 할아버지. 그 한 줄의 문장이 장태산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그리운 할아버지라니, 자신은 아들을 내치고 손녀의 존재조차 모른 채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빗물이 고인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흙탕물이 양복 바지를 적시고 무릎을 파고들지만 장태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습니다. 우진아, 아 우진아, 이 못난 애비를 죽여라. 내가 죽일 놈이다. 천둥 소리보다 더 처절한 장태산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공원 묘지를 가득 채웁니다. 평생 돈과 자존심만을 믿고 살아왔던 장태산의 철옹성이 찢어진 사진 한 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한참을 빗속에서 오열하던 장태산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합니다. 찾아야 한다. 내 새끼 내 핏줄을 찾아야 해. 장태산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사진을 쥔 손만은 절대 놓지 않은 채 산을 내려옵니다. 차에 도착한 장태산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뒷좌석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터치하는 손가락이 빗물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오타가 나지만 장태산은 기어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대기 중입니다. 당장 찾아요. 지금 당장요. 장태산의 고함 소리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침묵합니다. 장태산이 쉰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지하다. 이름은 장지하예요. 서울대 합격생 명단을 뒤지든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넣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찾아내시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어떤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손녀야. 죽은 우진이 딸이란 말이오. 오늘 안에 당장 거처랑 연락처 알아내요. 못 찾으면 너희 다 해고야 알겠나? 장태산은 비서실장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본 장태산은 20년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킬 때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장태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시동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유리창 너머로 장태산은 아들의 환영을 봅니다. 자신이 찢어버린 사진을 주워 담아 나가던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려 시야를 가립니다. 우진아, 내가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아픈 숙제를 남겨두고 떠나다니. 장태산은 핸들을 꽉 잡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아들이 자신 모르게 가정을 꾸리고 척박한 세상에 홀로 핏줄을 남겼다는 사실에 감격과 회한이 교차합니다. 집에 도착한 장태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중 나온 가정부들을 모두 물리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이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을 적시지만 장태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찢어진 사진과 젖은 합격증을 올려놓고 장태산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조심조심 닦아냅니다. 그날 밤 장태산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웁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합격증의 이름을 번갈아 보며 지난 날을 참회합니다. 자신의 독선이 아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전화벨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장태산은 기다렸다는 듯 수화기를 낚아챕니다. 찾았나요?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장지하 양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현재 상황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요. 비서실장이 말을 흐리자 장태산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그런데 뭐요? 뜸들이지 말고 똑바로 보고해요. 그게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팩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장태산은 전화를 든 채 팩스 기계 앞으로 다가갑니다. 한 줄 한 줄 인쇄되어 나오는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장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에는 장태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손녀 장지아의 처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부터 장태산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거주지 서울시 성북구 재개발 예정 지구 3구역 무허가 판자촌.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진 가족 사항에는 부장우진 사망, 모 한수연. 5년 전 지병 및 생활고로 사망이라는 문구가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쓸쓸히 죽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 어린 손녀가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장태산을 전율하게 합니다. 한수연, 그 아이 이름이 수연이었구나. 장태산은 20년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왔던 여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뭅니다. 장태산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수행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저택을 나섭니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도시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변두리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경로를 재탐색할 만큼 장지아가 사는 곳은 세상과 단절된 섬 같은 곳입니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 도착하자 장태산은 차에서 내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2024년의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곳곳에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흉물스러운 글씨들이 담벼락을 뒤덮고 있고 금이 간 시멘트 벽 사이로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장태산은 지팡이를 짚고 숨을 몰아쉬며 사람이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쥐구멍 같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의 수행원이 인상을 찌푸리지만 장태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서에 적힌 번지수를 찾아 헤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반지하 방 창문이 장태산의 눈에 들어옵니다. 창문이라기보다는 땅바닥에 붙은 작은 환기구에 가까운 그곳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장태산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습기가 차서 뿌연 유리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지아의 외할머니입니다. 손마디가 다 굽은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을 보며 장태산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사돈이 될 수도 있었던 저 노인이 자신 탓에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장태산은 차마 인기척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때 골목 저 아래쪽에서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장태산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그림자 속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교복을 입은 장지아입니다. 학교를 마친 장지아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방을 맨 채 곧장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장태산은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내 그 자리에 대기시키고 홀로 편의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지아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카운터에 선 장지아는 들어오는 손님마다 허리가 꺾일 정도로 굽실거리며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밝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손님이 잠시 끊긴 틈을 타 장지아가 진열대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하나를 꺼냅니다. 그녀는 계산대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한 손에는 김밥을 다른 한 손에는 영어 단어장을 든 채 씹을 시간도 아까운 듯 입을 오물거리며 단어를 외우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목이 메어 가슴을 툭툭 치면서도 시선은 단어장에서 떼지 않는 그 독한 모습. 장태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 위로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입니다. 그 핏줄이 맞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기질은 장태산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불룩배가 나온 편의점 점장이 튀어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지야, 너 바닥 청소 제대로 안 했어? 저기 먼지 굴러다니는 거 안 보이냐? 놀란 장지아가 먹던 김밥을 등 뒤로 숨기며 벌떡 일어납니다. 죄송해요, 점장님.
손님이 계속 오셔서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핑계는 어린 게 벌써부터 요령만 피우고 말이지. 너 이번 달 시급에서 깐다. 점장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도 장지아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대걸레를 가져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태산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점장의 멱살을 잡고 가게를 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장태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을 인자를 새깁니다. 잠시 후 장지아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게 뒷문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빈 박스와 플라스틱 병들을 정리하며 아까 미처 다 마시지 못한 이온 음료병을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둡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장태산이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장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장지아가 입을 대고 마셨던 빈 음료수병을 낚아챕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골목 모퉁이로 돌아온 장태산은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에게 음료수병을 건네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요.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이에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안으로 결과 나오게 하라고 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수행원이 병을 소중히 받아들고 사라지자 장태산은 다시 골목 어귀에 숨어 장지아의 퇴근길을 기다립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편의점 문이 열리고 파김치가 된 장지아가 걸어 나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장지아는 휴대폰,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무서울 법도 한데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서 장태산은 차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녀의 등 뒤로 장태산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해 아가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어. 장태산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차로 돌아옵니다. 운전석에 앉은 장태산은 뒷좌석의 상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그의 개인 고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 나요.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서 집으로 와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장태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유 원장이요. 유 원장을 전면 수정해야겠어. 그리고 호적 정리도 다시 해요. 내 핏줄을 내 호적에 올릴 거요. 장태산의 단호한 선언이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릅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집니다. 장태산은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로부터 저 작은 소녀를 지켜내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장태산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수상한 움직임을 이미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장태산의 차량을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태산의 대저택 거실에서 장미선은 불안에 떨며 수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평소 장태산의 집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사. 도우미에게 뒷돈을 쥐어주고 심어놓은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어젯밤에 뭘 챙겨갔다고요? 유전자 검사요? 장미선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찢어집니다. 옆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박도윤이 벌떡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전자 검사라니 설마 그 죽은 우진이 형 핏줄이라도 찾았다는 거예요? 장미선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끊고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거립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만약 진짜 핏줄이 나타난다면 오빠 장태산이 죽은 뒤 당연히 자신과 아들 차지가 될 거라 믿었던 그 막대한 유산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그 돈을 보고 이 수모를 견디며 살았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한테 뺏길 수는 없어요. 장미선의 눈빛에 도끼가 섭니다. 그녀는 박도윤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칩니다. 도윤아 당장 사람 모아. 그 쥐새끼 같은 게 결과 나오기 전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겁을 줘서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야 한다고.
모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비열한 작당 모의가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달동네 어귀의 편의점에서 장지아는 오늘도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장지아는 꾸벅. 조는 눈을 비비며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딸랑하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장지아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장지아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가게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장미선과 껄렁한 표정의 박도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섭니다. 영문을 모르는 장지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누구세요? 지금 영업 중인데 문을 잠그시면 안 돼요. 영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장미선이 코웃음을 치며 계산대 앞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그녀는 진열되어 있던 껌통을 손으로 휩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껌통 소리에 장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듭니다. 장미선이 장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내가 그 애냐? 우리 오빠 홀려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꽃뱀이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할머니?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 장미선이 계산대 안으로 밀고 들어와 다짜고짜 장지아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장지아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박도윤은 옆에서 키득거리며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려다 험상궂은 용역들이 가게 밖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며 짐짓 거만한 척 폼을 잡습니다. 야 어린 게 아주 싹수가 놀았네. 너 우리 삼촌 재산 노리고 접근했지? 솔직히 말해. 누가 시켰어? 박도윤이 진열대의 컵라면들을 발로 뻥뻥 차며 행패를 부립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장지아는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교복 치마가 찢어졌지만 장지아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합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왜 이러세요? 닥쳐.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 감히 장태산 회장. 핏줄 흉내를 내.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장미선이 악을 쓰며 장지아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바깥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더니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자 장미선과 박도윤이 순간 움찔하며 동작을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빗속으로 장태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장태산은 가게 안의 참상을 확인하자마자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잠겨있는 문을 보고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문을 부술 듯 흔들자 안에 있던 용역 하나가 겁을 먹고 슬그머니 잠금 장치를 풉니다. 장태산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찬바람과 함께 서늘한 살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들이냐? 장태산의 호랑이 같은 포효가 터져나옵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장지아를 발견한 장태산의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은 장태산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는 장미선과 박도윤 옆에 있는 철제 진열대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화광 진열대가 찌그러지며 엄청난 괴음을 내자 난동을 부리던 장미선과 박도윤은 물론 용역들까지 깜짝 놀라 얼어붙습니다. 장태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벌벌 떨고 있는 장지아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사자처럼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오빠 여긴 어떡해요? 장미선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습니다. 장태산은 대답 대신 장미선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입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편의점 안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장미선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평생 오빠에게 쓴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장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싸줍니다. 박도윤이 기겁하여 장미선을 부축하며 소리칩니다.
삼촌 왜 이러세요? 저희는 삼촌 생각해서 저 꽃뱀이 사기치는 거라고요. 다 삼촌 돈 뜯어내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돈을 뜯어내. 장태산이 기가 차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노란 서류 봉투를 찢어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종이 뭉치를 장미선과 박도윤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장태산의 우렁찬 목소리가 쩡렁쩡렁 울려 퍼집니다. 눈이 달렸으면 똑똑히 봐. 유전자 일치 확률 99.9% 이 아이는 내 아들 우진이의 핏줄이고 내 집안의 유일한 주인이야.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굵은 글씨가 장미선의 눈앞에 뚝 떨어집니다. 장미선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손을 덜덜 떨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탄성을 지릅니다. 세상에 진짜 회장님 손녀였어. 저 사람들 고모랑 사촌이라면서 애를 저렇게 잡은 거야? 천벌 받을 사람들이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장태산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장미선과 박도윤은 사색이 됩니다. 박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장태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덜덜 떨고 있는 장지아에게 몸을 돌립니다. 피가 맺힌 입술로 겁에 질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손녀의 모습에 장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장태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장지아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고급 코트를 벗어 찢어진 교복 치마와 상처 입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투박하고 거친 장태산의 손이 장지아의 어깨에 닿자 장지아가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립니다. 하지만 장태산은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손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많이 무서웠지? 그동안 고독했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뒤늦게 찾은 핏줄 앞에서 죄인이 된 늙은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장태산은 수행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행원들이 즉시 움직여 용역들을 제압하고 넋이 나간 장미선과 박도윤을 가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것 봐요. 오빠, 오빠,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오해라고요. 장미선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집니다. 가게 안에는 장태산과 장지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팽팽한 침묵만이 남습니다. 장지아는 자신의 어깨에 덮인 따뜻하고 무거운 코트의 감촉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눈앞에 노인이 내뿜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장태산은 손수건을 꺼내 장지아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정한 아비인 자신을 용서할 것인가. 장태산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장지아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던 소란이 잦아들고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이 눈 내린 듯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장태산은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게 한 뒤 덜덜 떨고 있는 장지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방금 전 장미선에게 고함을 치던 호랑이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장태산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다정함과 권위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험한 꼴 볼 필요 없어. 장태산이 장지아의 어깨에 걸쳐준 자신의 코트 자락을 여미며 말을 잇습니다. 내 차에 타거라. 집으로 가자.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가 아니야. 내 손녀가 남들에게 굽실거리며 사는 꼴 나는 더는 못 본다. 장태산은 당연히 장지아가 안도하며 따라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자신이 내미는 손은 구원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태산이 장지아를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장지아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더니 거친 힘으로 장태산의 손을 뿌리칩니다. 탁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장태산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합니다. 장태산이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 장지아를 바라봅니다. 아가 왜 그러느냐?
많이 놀라서 그러는 거냐?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줬는데도 그러네. 장지아는 뒷걸음질 치며 장태산과 거리를 벌립니다. 그녀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장태산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져버립니다. 진흙탕이 된 편의점 바닥에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뒹구는 모습을 보며 장태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장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도감이나 고마움 대신 서슬 퍼런 원망과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장지아가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할아버지요? 지금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다. 아까 서류 못 봤느냐? 내 아비 우진이가 내 아들이야.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장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장태산을 노려보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10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장태산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니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잔인한 진실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도와달라니. 난 내 존재조차 오늘 처음 알았어. 장태산이 억울하다는 듯 반문하자 장지아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눈물 어린 비참함이 섞여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회장님한테는 수많은 스팸 전화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10년 전 4월 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요. 장지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지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장태산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수술비 보증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쓰러지셨어요. 장태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애써 외면해 왔던 터였습니다. 그때 아빠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라는 번호를 보고 어린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수술비만 빌려주면 제가 평생 갚겠다고 빌었죠. 장지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장태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전화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장태산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입찰 경쟁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자 짜증스럽게 받았던 기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를 그저 잘못 걸려온 전화하거나 보이스 피싱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끄러우니까 끊어요. 다신 전화하지 마시오. 그때 자신이 내뱉었던 매몰찬 한마디가 장지아의 입을 통해 다시금 장태산의 귀에 꽂힙니다. 장태산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장태산이 덜덜 떨며 입을 엽니다. 그게 너였느냐? 그 아이가? 네, 저예요. 회장님이 시끄럽다고 끊어버린 그 전화, 그게 아빠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도 못 올라가 보고 복도에서 그냥 식어갔어요. 장지아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핏줄, 가족,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집으로 가자고요? 역겨워요. 장태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아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에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는 억만금을 가지고도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을 살리지 못했고 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장태산이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다해요. 몰랐으면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와요. 장지아는 장태산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에서 삐져나온 수표들과 명함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장태산의 얼굴을 향해 뿌리칩니다. 이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아빠한테 합격했다고 자랑하러 갔던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거 평생 없던 셈 치고 살 거예요. 종이 조각들이 장태산의 머리 위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장지아는 눈물을 훔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장태산이 손을 뻗어보지만 손끝에는 차가운 빗방울만 잡힐 뿐입니다. 수행비서가 당황하여 장태산을 부축하려 다가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가씨를 쫓아갈까요? 장태산이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수행비서의 손을 밀어냅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과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이 돈들이 핏줄의 원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놔둬요. 잡을 자격도 없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장태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장태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그의 마음도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 도착한 장태산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실에 틀어박힙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푹신한 침대도 그에게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던 손녀의 표정이 환영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힙니다. 우진아, 지아야. 장태산은 밤새 끙끙거리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는 회장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문 밖에서 대기할 뿐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줄 가족은 곁에 없습니다. 며칠 동안 식음을 끊고 누워있던 장태산이 문득 눈을 뜬 것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꺼져가던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장태산이 마른 입술을 달싹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 손으로 끊어낸 인연 내 손으로 다시 묶어야 해. 장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옷장 앞에 섭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들을 제쳐두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허름한 점퍼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 장태산이 아닌 죄인 장태산으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다짐합니다. 그것만이 아들과 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너무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 낯선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항상 최고급 이탈리아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던 장태산이 오늘은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점퍼에 헐렁한 운동화 차림입니다. 그는 수행원 한 명 대동하지 않고 홀로 시장통에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갑니다. 생전 처음 직접 장을 보러 나온 장태산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분주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정육점 앞에 멈춰 서 진열된 고기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평소라면 백화점 VIP 매니저가 알아서 최고 등급의 한우를 집으로 배달해 주었겠지만 지금은 그가 직접 골라야 합니다. 장태산이 쭈뼛거리며 정육점 주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 소고기 국거리하고 구이용으로 제일 좋은 걸로 좀 주시오. 그리고 돼지고기도 좀 넉넉히 담아주시고요. 주인이 장태산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대꾸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2플러스 한우라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돈은 있어. 걱정 마시오. 장태산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이며 멋쩍게 웃습니다. 허허, 내 손녀딸 먹일 거니까 제일 부드러운 걸로 주시오. 이가 약한 노인네도 먹기 좋은 걸로 말이오. 장을 다 본 장태산의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을 잡아당기지만 장태산은 그 무게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택시도 타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지아가 사는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하지만 장태산은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1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의 고통이
그리고 손녀가 매일같이 오르내렸을 이 고단한 삶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우진아, 너는 이 힘든 길을 어찌 매일 다녔더냐? 한참을 걸어 드디어 익숙한 반지하 방 대문 앞에 도착한 장태사는 거친 숨을 고릅니다. 대문이라기보다는 녹슨 철판에 가까운 문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똑똑 인기척이 없자 장태사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사돈어른. 저 우진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립니다. 장지아의 외할머니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빼꼼히 엽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며칠 전 편의점을 뒤집어 놓았던 그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찌푸립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요? 그 순간 장태산이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망설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이마가 더러운 흙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숙여집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하지만 장태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회장의 호령이 아니라 죄인의 통곡입니다.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자식 새끼 앞길 막고 손녀딸 고생시킨 천하의 죄인입니다.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니, 회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아니요, 저는 일어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자식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아이밥이라도 끼니만이라도 제 손으로 해먹이게 해주십시오. 장태산의 어깨가 빗속의 잎새처럼 처량하게 들썩입니다. 그의 눈물이 흙바닥에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가가 다 낡은 옷을 입고 엎드려 비는 모습에 외할머니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녀 역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로서 장태산의 오열 속에 담긴 회한이 거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때 방문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으로 사람을 짓누르려던 오만한 노인은 없고 그저 손녀에게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우는 초라한 할아버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외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장태산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러다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오겠어요. 일단 들어오시지요. 누추해서 앉을 자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장태산은 연신 감사합니다를 되뇌며 장바구니를 챙겨들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 안은 습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지만 장태산에게는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귀한 공간입니다. 그는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가져온 재료들을 꺼냅니다. 도마질 소리가 요란하고 냄비 뚜껑을 떨어뜨리는 등 실수가 연발하지만 장태산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장지아는 방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좁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을 위해 고기를 굽고 국을 끓이는 저 투박한 손이 10년 전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 비정한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참 뒤 칠이 벗겨진 작은 교자상 위에 장태산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올라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소고기 무국 그리고 갓 구운 고기와 반찬들이 상 다리가 휘어질 듯 가득합니다. 자, 어서들 드시오. 솜씨는 없지만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 맛은 있을 겁니다. 장태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밥상 머리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국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만이 그들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분위기를 풉니다. 지아야, 어서 먹자. 할아버지가 땀 흘려 차리신 밥상이다. 장지아가 머뭇거리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깁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장태산은 자신이 먹는 것은 뒷전이고 젓가락으로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노안이 와서 침침한 눈을 찡그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가시를 발라낸 하얀 생선살을 장지아의 밥그릇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그동안 못 먹어서 이렇게 말랐구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장지아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장지아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밥그릇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져 밥을 적십니다.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지며 어깨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장태산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채워주며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손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려다 멈칫합니다. 아직은 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장태산은 자신의 손을 거두고 눈물을 옷소매로 훔칩니다. 외할머니 역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킵니다. 밥 먹는 소리와 훌쩍이는 소리만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장지아는 울면서도 할아버지가 올려준 생선살과 고기를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빈 밥그릇을 내려놓은 장지아가 젖은 눈으로 장태산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장태산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장지아를 바라봅니다. 장지아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냅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장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본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아니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찾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지아야. 장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죽여옵니다. 비로소 아들 장우진의 영정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멈춰버렸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던 햇살이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눈물 젖은 세 사람의 밥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장태산은 외할머니의 권유로 좁은 방 한켠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평생 최고급 침대에서 자던 그가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바닥에 누웠지만 그 어느 날보다 편안한 잠을 청합니다. 손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이 좁은 공간이 수백억짜리 저택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산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서툰 솜씨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간을 맞추는 게 어려워 몇 번이나 국물을 떠서 맛을 보지만 짜기만 하고 맛이 나지 않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일찍 일어나셔서 또 고생하셨네요. 외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옵니다. 장태산이 멋쩍게 웃으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허허, 아직 솜씨가 없어서 그러오. 앞으로 배워야겠어. 우리 지아 먹일 밥을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장태산은 장지아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수행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요. 경영 승계 절차 시작하라고 전해요. 그리고 저택 매물로 내놓으시오. 빨리 처리할수록 좋소.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회장직을 내려놓으신다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매달려 있겠소?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나는 이제 할 일이 따로 있어. 장태산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창밖으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장지아가 보입니다. 장태산이 얼른 밖으로 나가 장지아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려 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맬 수 있어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준다. 왕년에는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던 사람인데 이까지 책가방이 뭐가 무겁겠느냐. 장태산은 장지아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경사진 골목길을 내려가며 장태산이 물어봅니다. 지아야, 학교 생활은 어떠냐?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고. 네, 다들 잘해줘요. 전공 수업도 재미있고요. 그래, 그럼 됐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하단다. 할아버지는 평생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가 올 때까지 장태사는 장지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밥 거르지 말고 누가 괴롭히면 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알았어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버스가 도착하고 장지아가 올라탑니다. 버스가 멀어지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장태사는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할아버지 요새 매일 저러시네. 손녀 학교 보내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 그러게 말이야. 부자라는 양반이 저렇게 소박하게 사시니 복 받으실 거야. 며칠이 지나고 장태사는 본격적으로 회장직 승계 절차를 밟습니다. 대저택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는 날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옵니다. 회장님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결정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손녀 뒷바라지하는 거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장태사는 대저택의 화려한 가구들과 미술품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지아의 대학교 근처에 마당이 있는 작은 2층 주택을 마련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집입니다. 이사하는 날 트럭에 실린 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태사는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챙겼을 뿐입니다. 대신 새 집 곳곳에는 장지아를 위한 책상과 책장 그리고 외할머니를 위한 편안한 의자들이 놓입니다. 장지아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제 방도 있고 할머니 방도 있고요. 허허, 그래, 좋으면 됐다. 이제 우리 셋이서 여기서 살 거다. 작은 마당에는 장태산이 직접 화단을 만듭니다. 흙을 파고 꽃을 심으며 평생 처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장태산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장태산은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장지아는 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교수님이 제 발표를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아가 얼마나 똑똑한데. 당연하지. 장태산이 장지아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주며 흐뭇해합니다. 외할머니도 웃으며 거듭니다. 회장님도 이제 요리 솜씨가 많이 늘으셨어요. 오늘 찌개 간이 딱 맞던데요. 허허, 아직 멀었소. 더 배워야죠. 그날 밤 장태산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장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장태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진아, 아빠가 이제야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것 같구나. 늦었지만 지아를 잘 키워볼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며칠 뒤 장태산은 장지아와 외할머니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진이 묘소에 다녀올까 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거요. 좋아요, 할아버지. 아빠한테 할아버지 소개시켜드려야죠. 장지아의 밝은 대답에 장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제는 아들의 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녀와 화해했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세 사람은 도시락을 싸들고 파주로 향합니다. 장태산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는 장지아가, 뒷좌석에는 외할머니가 탑니다. 차 안에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갑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들처럼 그들의 관계도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묘비 앞에 돗자리를 펴고 세 사람은 준비해온 음식을 꺼냅니다. 장태산이 소주 한 잔을 묘비 앞에 따르며 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진아, 아빠 왔다. 지아도 데려왔고 사돈어른도 오셨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였구나. 장지아도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입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화해했어.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아빠도 기뻐하시죠? 따뜻한 봄바람이 묘역을 감싸고 돕니다. 마치 장우진이 그들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태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와 죄책감이 아닌 감사와 희망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4월의 어느 아침 장태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의 화단에 물을 주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곰돌이 무늬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토스터 앞에서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꼭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습니다. 회장님 또 먼저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외할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주방으로 나옵니다. 장태산이 갓 구워진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습니다. 허허 일찍 일어나는 게 노인네 습관이요. 우리 지하 학교 가려면 든든히 먹여야죠. 제가 오늘 계란 프라이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장태산이 자랑스럽게 내민 접시 위에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가 터지고 흰자는 살짝 그을려 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이 늘으셨어요. 처음에 비하면 요리 솜씨가 일취월장이에요. 잠시 후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장지아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장태산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나왔구나. 오늘따라 더 예쁘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화사한지 모르겠어. 할아버지 그 말 벌써 100번째예요. 얼른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오냐 오냐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체력이 국력이다. 식사를 마친 장태산의 일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는 현관에서 장지아의 전공 서적들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굳이 자신이 들겠다고 나섭니다. 장태산은 장지아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나섭니다. 등굣길 벚꽃잎이 날리는 길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가 올 때까지 장태산은 장지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차 조심하고 밥 거르지 말고 누가 괴롭히면 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건강 챙기시고요. 버스가 도착하고 장지아가 올라탑니다. 버스가 멀어지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장태산은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태산은 동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장태산의 손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물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새빨간 털장갑입니다. 봄볕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데도 장태산은 그 두꺼운 장갑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박영감이 이상하다는 듯 장태산을 쳐다봅니다. 아니 장영감날이 이렇게 더운데 웬 털장갑이야? 손에 땀나겠어. 장태산이 기다렸다는 듯 털장갑 낀 손을 쫙 펴서 얼굴 옆에 갖다 댑니다. 그의 입가에 주체할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이거 허씨 눈에는 이게 그냥 장갑으로 보이나? 이게 말이야. 우리 손녀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 탔다고 사준 거야. 서울대 다니는 우리 똑똑한 손녀 말이야. 아니 그래도 봄에 털장갑은 좀 그렇지 않나? 에이 촌스럽기는. 이게 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야. 나는 하나도 안 더워. 마음이 비단결 같은 우리 지아의 온기가 느껴져서 오히려 시원하다니까. 장태산이 킥킥거리며 장갑을 어루만집니다. 과거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도 만족을 모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0,000원짜리 털장갑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만이 남아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장태산은 이제 완전히 이웃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장태산이 오면 덤으로 과일을 더 얹어주고 약국 할머니는 손녀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줍니다. 장태산도 동네 경로당에 나가 노인들과 장기를 두고 화투를 치며 소소한 일상을 즐깁니다. 한편 장태산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몰락한 장미선과 박도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끔 장태산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찍히지만 장태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악연일 뿐 지금의 평온한 행복을 깨트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다시 장우진의 묘를 찾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이 오늘은 따스한 햇살과 이름 모를 들꽃들로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장우진의 묘비 앞에 돗자리를 펴고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장태산이 직접 싼 모양은 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김밥이 접시에 담깁니다. 장태산은 아들이 좋아했던 소주 한 잔을 묘비 앞에 따르며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우진아 잘 지내느냐? 아비 왔다. 사진 속의 장우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장태산이 묘비를 향해 덤덤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내 딸 지아가 아주 훌륭하게 컸다. 너랑 수연이가 하늘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이야. 그리고 이 못난 아비도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웃기도 잘 웃는다. 장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지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장지아가 장태산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리고 아빠의 묘비를 향해 종알종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빠 그거 알아요? 할아버지가 요새 요리를 배우시는데 간을 하나도 못 맞춰서 우리 맨날 짠밥 먹어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아빠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외할머니가 돗자리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묘역을 감싸고 돌며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헝클어뜨립니다. 묘비 주변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가 바람에 맞춰 춤을 춥니다. 장태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아들이 내려보내는 따스한 미소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죽음은 공포나 후회가 아닌 또 다른 화해와 만남의 기약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배고프지 않니? 내려가서 우리 지아가 좋아하는 갈비나 먹으러 가자꾸나. 장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밉니다. 한쪽은 외할머니가 다른 한쪽은 장지아가 장태산의 손을 잡습니다. 장태산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장지아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꼭 맞잡힙니다. 서로의 온기가 맞닿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갑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수백억의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행복이 지금 장태산의 주름진 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돈보다 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장태산과 그의 새로운 가족은 봄의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차에 오른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장태산이 백미러로 뒷좌석의 장지아를 바라봅니다. 지아야 다음 주말에는 뭐 하고 싶으냐? 할아버지랑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할머니도 같이요. 좋지 좋아. 우리 셋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차가 벚꽃 터널을 지나갑니다. 흩날리는 꽃잎들이 차 위로 쏟아지며 마치 세상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장태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찾아낸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합니다. 장태산은 채소를 다듬고 외할머니는 국을 끓이고 장지아는 상을 차립니다. 좁지만 따뜻한 주방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밥상 앞에 둘러앉은 세 사람 장태산이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오. 이 늙은이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늘과 우진이에게 고마울 따름이요. 할아버지 너무 감상에 젖지 마세요. 밥 식겠어요. 장지아가 장난스럽게 받아치고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 저녁놀이 식탁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따뜻하게 빛납니다. 수백억짜리 저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이 이 작은 집안 가득 넘쳐 흐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장지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장태산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진아 아빠가 이제 행복하다. 내 딸을 잘 지켜줄게. 고맙다 아들아. 별빛 아래 장태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돈과 권력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